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법 1일 핵심 특강 총정리하는 거죠. OX 문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것만 보고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가시는 않겠죠.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제 강의를 들으셨든 안 들으셨든 상관은 없지만 기본 강의하고 객관식 강의 정도는 어디선가 들으셨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7타임을 잡아놨죠.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는 걸로 해서 지금부터 4타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끝낼 거고 1시간 식사하시고 7시부터 10시까지. 만약에 조금 빨리 끝나면 그냥 종료하도록 할 거고요. 늦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는 시간이 좀 늦어질 거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OX를 좀 자주 실수를 하는 편입니다. 되게 문제를 좀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몇 번이고 좀 확인을 했는데 OX 혹시 미리 풀어오신 분, 한번 풀어보신 분 혹시 안 계시겠죠? 네. OX 좀 잘못된 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핵심 특강 민법 총칙부터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짤을 좀 좋아해서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시죠. 좀 긴장 좀 푸시라고. 네. 일단 제가 제 교재를 이렇게 띄워서 진행을 할 건데요. 중간중간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걔를 이렇게 얘는 편집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쓰는 자료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꺼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것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민법 일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도 괜찮지만 서설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두께를 키워볼까요? 네.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처음에 신나죠? 이런 거 나오면. 그죠? 법, 관, 조.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거 순서 바꿔서도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2번입니다.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 의결을 통해 제정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 다 포함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헌재 결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문법 내지 재정법 전반을 포함한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여기서는 뭐니 해도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죠. 관습법 봅시다. 첫 번째 사회에 거듭된 관행관. 두 번째 생성한 사회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화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바로 법령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도 건드리는 선택지가 가끔씩 나와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해서 관확전이죠. 외우고 계실 겁니다.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는 건 관습법은 뭘로 가능하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한 거고 그리고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죠.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습법은요. 법이에요. 재판의 규범이 되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재판의 규범인 법이 아닙니다. 사실인 관습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리죠? 국룰 같은 거라고 설명드리죠. 이 동네에서는 이런 게 국룰이야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사실인 관습은요. 결국에는 어떤 특정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설명할까요? 사실인 관습은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네에서는 A 기계 대여하면
일 5만 원이라는 국룰이 있다고 해봅시다. A기계 대여하면 일 5만 원이라는 국룰이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A기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둘 사이에서 야 하루 10만 원으로 하자.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거는 국룰에 불과한 거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야 우리 무상으로 하자.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트러블이 생기니까 문제죠. 이렇게 해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럼 하루 10만 원이었는데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됩니까? 임대차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유상으로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돼요? 사용대차 법규를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 내용 없이 그냥 빌려줬어요. 하루 10만 원, 하루 5만 원 이런 거 정하지도 않고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안 정하고. 그러면 도대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떤 법규를 적용할 거예요? 임대차, 사용대차 두 개 중에. 그랬을 때 개입되는 게 뭐다? 그랬을 때 개입되는 게 국룰이죠. 자, 이 동네에는 이런 국룰이 있습니다. 1, 5만 원에 빌린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트러블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2단계 어떤 특정 법규가 적용되기 전의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아이들이고, 관습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는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이거를 물어보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물어보는 건 이게 나와요. 관습법은 직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설명충의 본능이 또 슬금슬금. 최대한 설명을 좀 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권리. 신의칙 나왔습니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도 마찬가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2번,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없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얘가 O로 돼 있을 겁니다. X로 고쳐주시고. 이거 뭐예요? 강행 규정 뭐 위반했죠? 수익 보장 약정 위반하잖아요. 누가? 증권회사 직원이. 수익 보장해줄게 라고 해놓고 나중에 뭐 하는 거죠? 야 미안하다 이거 강행규정 위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OX 잘 분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의칙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뭐같이 보여요? 모순행위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모순행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행 규정이 지키고자 하는 공익이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엄청 중요한 그 선택지. 3번.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죠. 그리고 인지청구권에는 실외법리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3번도 X. 2번과 3번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인지청구권 천륜이죠. 포기도 안 돼. 실외 법리도 적용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신의칙 보고 있는데 신의칙에 파생 원칙이라고 하죠. 뭡니까?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그 다음 실효의 법리. 그 다음 어디 있죠? 여기.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 3개 있고 하나 더 있는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총 4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신의칙에서는. 4번.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강행 규정 위반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읽으셔야 되고, 얘는 제3자가 보호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강행 규정 위반은 제3자 보호도 안 돼, 추인도 안 돼, 또 뭐도 안 되죠. 뭐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번.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내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동안 몇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사정 변경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종종 내시는 것 같아요. 잘 봐두시고.
6번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이걸 읽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서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첫 번째가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은 뭡니까? 여기. 어떤 권리 남용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이 하나 들어가죠.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권리 행사가요. 그래서 이거 객관적 요건을 만족하면 주관적 요건은 추인이 된다고 나오죠.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 뭐가? 주관적 요건이.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 남용 관련된 사안이에요. 신의칙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권리의 주체.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나왔던 관습법이랑 신의칙은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 시험은 보통 일반 시험이 보통 40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25문제밖에 안 나와서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나오죠.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봤던 관습법 그쪽이랑 지금 보셨던 신의칙은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만 잡아드린 거고 자연인부터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여기서는 보셔야 되죠. 자연인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일단 민법상 능력이라는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첫 번째 권리 능력 있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그리고 만약에 흠결된 상태로 했다면 무효입니다. 보통 태아가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의사 능력이라는 건 의사 결정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사적 자치 원칙의 전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됐고 흠결되면 얘도 무효예요. 의사 능력 흠결된 상태로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거 두 개 차이가 뭐죠? 의사 능력이라는 거는요,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한테 의사 능력이 있었나,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행위 능력은 그냥 객관적으로 기준을 하나 딱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죠? 성년, 후견 등기부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네 나이가 만 19세 이하에서 미성년자냐 라는 걸 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사 능력이라는 건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거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를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능력이 나와요. 정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완벽히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흠결되면 얘는 취소예요. 얘가 좀 특이하죠. 취소라는 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면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몇 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예 없진 않지만 있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얘죠. 뭡니까? 당근 거래할 때 미성년자인지 확인 좀 하자. 그쵸? 왜죠? 만약에 확인을 안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3년이 지나야 확정이 돼요. 아니면 미성년자 그 거래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그 거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미성년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을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과연 행위 능력이 없어? 제한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 법정 대리인, 친권자죠. 보통 미성년자는 동의는 항상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법대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혼자서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익만 받는 행위 가능하죠. 이익만 받는 행위. 부담부 증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용돈 받아 사용하는 거, 물건 같은 거 구입하는 거 가능했고, 그 다음 혼인했으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허락받은 영업 같은 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허락했으면 그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되고, 이거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미성년자한테 대리권 있습니까? 네, 대리권 있죠. 그쵸? 아빠가 아들한테 내가 오늘 100억짜리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너 오늘 저기 가서 10억짜리 계약에 도장만 찍고 오렴.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는 어쨌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니까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보겠습니다. 엄청 빨리 넘어가죠. 성년 후견 괴시 심판을 받은 자고요. 중요한 말, 지속적 결여죠. 그렇죠? 그 다음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우리 법조문에서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슬랩스틱을. 네. 그 다음 엄청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엄청 제한적으로. 보통 다 취소 가능. 싹 다 취소 가능.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오죠. 이거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뭡니까? 성년 후견인이 동의했더라도 취소가 가능해요. 이유가 뭡니까?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어요.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뭐 나오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가 나오는데 거기 1항과 2항의 주어가 다른데 기억나시나요? 이따 볼게요. 그 사술 같은 거 나오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정법원이 정해줬으면 되죠. 그리고 일상생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가능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종료되는 거는요. 특이하게 본인의 청구로도 가능하다.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갑니다. 다음 피한정 후견인. 첫 번째,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요. 사무 처리 능력이 단순 부족이죠. 이 친구는. 물론 정신적 제약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질장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본인 의사 고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특정 후견인이죠. 피특정 후견인은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 좀 머릿속에 기억나시나요? 능력, 이 친구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요. 무슨 범위를 정하는 겁니까?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들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정법원이 야 이거 부동산 거래 같은 건 한정 후견인 동의 받아서 해 라고 했으면 동의 받아서 해야죠. 동의 안 받았으면 안 받았고 하면 취소 사유. 나머지는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는 동의를 받을 행위만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도 똑같이 일상생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동의 없이 해도 유효가 되고요. 피특정 후견인. 이 친구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 파트에 들어있는데 행위 능력자라는 거 중요하고요.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고요. 이 친구 피특정 후견인은요. 특정 후견 개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특정 후견 심판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개시의 심판, 종료의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본인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하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하지만 승낙까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다는 얘기만 없으면 가능한 거고 그 다음 기간이랑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려면 원래 있었던 종료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넘어갈 거면 원래 있던 종료 심판해야 된다. 이게 매번 시험에 나오죠. 14조의 3 조문인데 얘가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성, 한이, 특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건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한특이 성으로 바뀌고 성특이 한으로 바뀌는 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는 이 전에 있었던 예에 대해서 종료하는 심판을 해야 한다가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14조 3항을 간단하게 본 겁니다. 그 다음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해 봅시다. 최고권 있고요. 철회권 있죠. 최고권, 철회권. 최고권은 선의, 악이 다 가능.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다 가능. 철회권은요. 미성년자였어? 선이라면 철회 가능. 미성년자인데 괜찮겠지라고 악이었으면 철회 불가. 알아두시고. 선이어야만 철회 가능. 선이 인 경우에만 철회 가능. 그 다음 17조 속임수. 속임수 볼게요. 1항은요. 미성한 다 됩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면 미성년자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면 나 군대 갔다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속임수가 아니어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그 속임수를 썼다라고 인정이 되면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굉장히 적극적인 거여야 하고 단순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는 속임수가 아니라고 봤어요. 속임수가 아니면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위조 신분증 제시 같은 거라면 취소가 안 된다. 이게 바로 17조 1항의 내용인 거긴 해요.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조한 후견 등기부를 제시했다. 그러면 취소 불가. 마찬가지.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건 2항.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받았어요 라고 하면 취소 불가. 피한정 후견인인데 한정 후견인 동의 받았어요 라고 하면 취소 불가.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인데 성년 후견인 동의 받았어요 라고 하면 취소 가능. 그쵸? 왜? 법조문에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 아예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 17조 2항에는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요게 시험에 매번 나온 거겠죠. 성년 후견인한테는 동의권도 아예 없고요. 그래서 지금 봤어요. 제한 능력자 후다닥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불상유인. 그쵸? 이것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해제 조건설이든 정지 조건설이든 어쨌든 살아서 태어나야지만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모체 내에서 사망했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갖지 못해요. 2번.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 추정입니다. 여기 추정이라는 말 맞고 간주 아니고요. 간주는 어디서 나오죠? 실종 선고가 사망 간주입니다. 그거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간주랑 추정 건드릴 만한 거, 여기에서 건드릴 만한 건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여기서 동시 사망 간주라고 하면 틀리고요.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면 얘는 실종 선고. 다음 3번.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거 틀린 거 어디죠? 이거 틀렸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핵심적인 거 말고 다른 걸 보면 여기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했다.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 아닙니까? 그쵸? 이경상 면동소. 그쵸? 갑자기 그게 나오면 안 되죠. 법정 추인. 이경상 변호사 맞습니까? 아니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청형 담양강.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청형 담양강. 그게 법정 추인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성년이 되기 전이죠. 그쵸? 성년이 되기 전. 추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미성년자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년이 되기 전이니까 계약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고. 4번. 법대가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죠? 특정한 영업 허락한 경우 이제 성년자와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가지는데 그런데 하나 더 있죠. 혼인.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되면 미성년자도 뭐처럼 성년자처럼 행위할 수 있다. 네. 마음이 급해서 워딩을 좀 뚜렷하게 하겠습니다. 5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죠? 미성년자 보호가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관련된 규정의 목적은 바로 미성년자 보호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능. 6번.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한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죠. 제한 말고 취소도 있습니다. 영업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은 허락해줬는데 그 이후에 뭐 하는 거죠? 취소 아니면 허락을 해주면서 제한 같은 걸 해요. 여기서 제한이라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제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취소와 제한은 선의의 제3자 뭐죠? 취소, 제한 있는지 몰랐는데? 라고 하는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미성년자와 제3자의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7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이게 방금 전에 계속 나왔던 그거죠. 17조 2항 과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 원래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일 때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일 때는 상대방 보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일 때는 상대방 보호 안 됩니다. 왜죠?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으니까. 8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죠? 본인의 의사 고려라고 쓰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도 가능. 9번.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있다. 악의 상대방은 안 돼요. 악의 상대방은 뭐는 가능? 최고는 가능. 10번.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성특이 한으로 바뀔 때 성특 종료. 한특이 성으로 바뀔 때 앞에 한특 종료. 14조의 3. 되게 잘 나와요. 별거 아닌데 되게 잘 나와. 다음 11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특정 후견은 안 돼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안 돼. 12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성년 후견인의 동의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읽으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렸고. 다음 13번.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이 제한능력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법정 대리인의 선의악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항상 어디까지죠? 현존이익 한도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한능력자 보호하기 위함 현존이익 한도. 14번.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부재자를 또 봐야 되겠네요. 부재자 봅시다. 부재자 중요한 거 재산관리죠.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만약에 있어. 관리인이 있다라는 건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일단 첫 번째로. 하지만 얘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얘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이쪽이 시험에 나오겠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개입할 수 있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어. 기관이 도가가 된 거죠. 아니면 얘가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갑의 생사 불분명. 그쵸? 본인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사 불분명해지면 관리인이 땀만 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가는 관리인을 감독하거나 개임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이 됐어? 그러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가서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인이 원래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다? 국가가 개입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나오는 건 재산관리인 선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관리인.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재산관리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인. 뭐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담보 제공 같은 걸 명할 수도 있죠. 법원이. 그 다음 또 얘가 맨날 시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쪽 여기가. 관리행위. 보존 개량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는 안 돼? 처분은 안 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도 표현하죠. 만약에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원 허가 받고 플러스 본인 갑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허가만 받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본인 갑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이 법원 허가라는 거는 이미 한 처분 행위에 대해서 추인도 가능합니다. 즉 사전 허가, 사후 허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지금 후루룩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종료. 종료는요.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만 종료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취소해야만. 법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어야만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재산관리인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대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어디라고요? 이쪽이라고요. 이쪽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재산관리인을 정했는데 생사가 불분명했어. 그럼 어디로 간다? 감독 또는 개임으로 간다.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이 중에서. 부재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실종선고. 이제 실종선고도 잠깐 볼까요? 실종선고 사망 간주입니다. 그래서 실종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고, 보통 실종이랑 특별 실종 있죠. 5년 생사불명일 때 아니면 위난 종료 시 1년 생사불명일 때 특별 실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고 아니면 최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종 기간 1년 5년 정도 될 거고, 실종 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럼 실종 선고를 청구하고 여기서 실종 선고가 나오면 어디로?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해서 사망 간주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선고 취소. 시험에 나오는 건 선고 취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선고가 나중에 취소됐어. 그러면 틀림없이 시간의 흐름을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쭉 흘러왔어요. 그래서 실종 선고가 딱 되는 순간 여기로 돌아가서 이때 사망 간주가 되고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상속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속인이 여기서 재산을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흐르죠. 그랬을 때 선고가 취소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상속인은 피상속인, 실종 선고 되신 아버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한테 팔았잖아요. 과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제3자를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제3자는 보호해. 그냥 부동산 네가 가져. 대신 상속인, 그래 네 아들은 아버지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부동산 가액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선이라면 현존이익. 선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선이죠? 갑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의 사망에 대해서 선이라면 현존이익, 만약에 악이라면 맨날 나오는 거 이익 더하기 이자 더하기 손해까지. 그쵸? 직접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자가 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니까 보통 상속인 아니면 보험 수익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번. 만약 갑의 실종 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을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을은 갑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맞죠? 여기 선이라는 말 보시고 그 다음 실종 선고가 취소라는 말 보시고 그러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까지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지금까지는 뭐 순한 맛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권리의 주체 법인 보겠습니다. 1번 법인도 또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첫 번째 법인 설립할 때 맨날 나오는 문제는 뭐죠? 재단법인 설립 시 문제죠. 재단법인 설립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동산 같은 거 출연해서 만들 때는 요게 항상 문제죠. 대내적과 대외적으로 나눠서 보죠. 우리 문제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즉 법인 설립 등기는 마쳤어.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대내적으로는 법인 소유가 되고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 출연자 소유입니다. 출연자. 왜? 대외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 부동산 등기를 떼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 등기를 떼보니까 갑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 그거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이 이거 원래 A 법인에다가 넘기려고 한 건데 근데 에라 모르겠다 팔자.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결국엔 누구랑 붙는 겁니까? 법인과 제3자가 붙는 거예요. 법인과 제3자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 제3자가 이긴다. 그게 그 얘기죠. 이 기간 동안 갑이 팔면 거래는 유효가 되고요. 그래서 A 재단이 매수인인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하면 불가가 됩니다. 어디가 이긴다? 얘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 매수인은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였던 갑으로부터 매수를 했으니까. 그쵸? 대내적으로는 A 소유가 되는 거 이것까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지명채권. 지명채권을 출연해서 법인 설립할 때도 있죠. 지명채권 출연해서 법인 설립할 때는 언제?
그냥 채권 양도는 갑과 병의 계약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채권 양도에 맨날 따라서 나오는 게 양도 통지잖아요. 그쵸? 통지랑 승낙인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갑과 병,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으로만 완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설립 시기, 즉 법인 설립 시기에 그냥 재단법인에 귀속되고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부동산과 다릅니다. 얘는. 이거 알아두시고 설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법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설립이 됐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죠. 35조 관련된 내용. 35조 관련된 내용 뭡니까? 법인은 행위를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누가 합니까? 보통 대표자, 이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불법행위, 뭐 어떤 특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미쳤으면 그게 바로 곧 법인의 불법행위로 보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표자가 한 행위는 법인이 한 행위랑 똑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의 귀속하는 불법행위 책임도 면제시키지 않고요. 즉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35조죠.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 가하면 법인이 책임져라. 즉 법인 스스로 한 불법행위로 보는 거죠. 물론 불법행위한 대표자 너도 책임져야지 라는 게 35조 내용입니다. 756조 사용자 책임과 차이가 있죠. 사용자 책임은 뭐가 있어요? 면책 가능했잖아요. 선임 감독상 주의 의무 다 했으면. 그런데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면책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건 3개. 첫 번째 대, 두 번째 직, 세 번째 불. 그래서 대, 직, 불이죠.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첫 번째 대표기관의 행위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일반 이사는 아니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대표 사무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죠. 대표자. 그리고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대표권의 범위 내어야 되고, 이거 왜 그게 안 써있지? 외형적으로 보죠. 외형적으로 보고 그 다음 뒤쪽은 됐고, 세 번째 일반 불법행위 요건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일반 불법행위 요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야 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한테 책임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공인노무사 시험이니까 이런 게 종종 시험에 많이 나와요.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 쟁의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불법으로 쟁의 행위를 주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를, 노동조합과 간부의 관계를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가 뭘 한 거예요? 불법 쟁의 행위를 주도했으면 이건 누가 한 거랑 똑같다? 노동조합이 불법 행위를 주도한 거랑 똑같이 보겠다. 즉 35조 1항을 유추 적용하겠다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아시겠죠? 그 다음 법인의 기관 보겠습니다. 법인 볼 거 되게 많죠. 이사 첫 번째 필수기관이고요. 이게 바로 감사와 차이죠.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거. 언제든 해임 가능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 없다면요. 위임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대표권 있어요. 대표권이 있어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모든 일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법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거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대표권의 제한. 맨날 시험 나오죠. 첫 번째 정관의 기재 안 하면 무효. 정관의 기재는 효력 발생 요건. 그리고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는 대항 요건. 그죠? 정관에 기재하는 건 효력 요건, 등기는 대항 요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얘 빨간색으로 왜 안 돼 있지? 선의악이 관계 없어요. 제3자에 대항하는 거. 제3자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무조건 제3자는 보호됩니다. 대표권 제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정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회 결의 거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 결의도 안 거치고 대표자가 그냥 쓱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대표자가 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3자, 은행, 너도 알았잖아. 우리 이사회 결의 없었던 거 알았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은행은 대출한 거 유효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 있고요. 다 선관주의 의무인데 선관주의 의무 아닌 게 뒤쪽 채권법에서 하나 나오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뭡니까? 무상임치 아닌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대부분 다 선관주의 의무였고요. 감사, 임의기관 끝. 나오는 거 없어. 다른 거 나오면 틀려야죠. 그런 것까지 공부할 건 아니지. 다음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은 있을 수가 없고 사단법인은 필요기관입니다. 통상총회는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 임시총회는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해야 돼요. 정관으로 증감 가능하고.
완전 박탈은 불가. 그 다음 일주 전에 목적사항 정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이거 도달 아닌 거 또 자주 나오죠. 발송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관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면, 대리인, 결의권 행사 가능합니다. 좀 특이하죠. 사원총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주주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원이라는 게 그냥 주주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원의 지위 양도 상속 불가라고 우리 법조문에 있는데 그거 우리 법원이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정관에 그냥 우리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유효로 보죠. 그죠? 네.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죠? 그쵸? 그래도 그런 게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 맞아. 이 정도로는 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혼자, 뭐야,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지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물론 100% 다, 맞아. 이거 다 알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저거는 내가 모르는 건데, 그래, 저런 거 있어서.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원의 지위 양도 상속 불가 하지만 임의 규정이라서 정관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소멸에서 맨날 나오는 건 뭐예요? 소멸, 청산, 종결, 등기했어도 청산사무가 종료 안 됐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거여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 부담한다. 이것도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죠. 법인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근데 법인에서 안 나오고 비법인 사단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쵸? 비법인 사단 봅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제한. 싹 다 준용. 다 준용하죠. 법인에 관련된 거 준용 안 하는 거 하나. 뭐죠? 대표권 제한 60조. 이유가 뭡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요. 법인과 차이가 뭐예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에요. 다 비슷해. 등기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등기에 관련된 조문은 준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0조는 준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권 제한은 뭐가 있으니까? 등기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자, 봅시다. 아까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대표권 제한. 다시 볼게요. 법인인 경우는요. 정관 기재 안 하면 대표권 제한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하는 건 효력 요건이라고 했고요. 등기를 안 하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대항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못했어요. 등기를 안 했으면. 이게 법인, 방금 전에 보셨던 대표권 제한. 근데 비법인 사단은 어때? 비법인 사단은 60조 대표권 제한을 준용하지 않으니까 이것과 완전히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죠? 비법인 사단을 조금 더 보호합니다. 위에 법인보다 비법인 사단을 조금 더 보호해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가 정관 규약으로 대표권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일단 정관, 규약에는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원칙은 대표권 제한은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한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표권 제한은 유효가 돼서 거래 행위를 무효로 만듭니다. 이 거래 행위를 무효로 만든다는 게 결국에는 비법인 사단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제한이 있어 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거 뭐죠?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또 돈 빌려온 거예요. 은행에서 뭐 있어야 되는데 총회 결의 겹쳐서 해야 되는데 총회 결의도 없이 그냥 돈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이 비법인 사단 종중에 와가지고 야 돈 줘. 니네 대표자 이렇게 거래하고 갔잖아. 빌려간 거 돈 줘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한다? 비법인 사단 종중 측에서 야 은행 너 우리 정관 규약에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 총회 결의 없이 했다는 거. 이거 있는 거 있고 너 그거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빌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종중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보호되는 경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경우에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 다음 교회의 분열. 일단 교회 분열 됩니까? 일단 안 된다. 이건 알고 계시죠?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거죠. 원칙은 잔존 교인의 총유로 갑니다. 뭐가요? 그 기존 교회의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재산이요. 기존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가는데 만약에 그 탈퇴한 교인이 3분의 2 이상이 탈퇴했다면 그렇다면 탈퇴치기 가져가는 거예요. 재산을. 결국은 그 재산 문제예요. 기존 교회의 재산 문제. 그래서 얘가 분열을 인정하지 않겠다. 노 인정하겠다는 얘기고 분열을 인정하겠다라는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나와요. 이게 분열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까지 봤으니까 끝. 보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1번. 법인의 불법 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요.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되죠. 그 다음 2번.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가 법인의 불법 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쵸? 둘 다 가지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두텁게.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이것도 대항요건. 4번.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대표권 남용이네요. 이번엔 대표권 남용. 대표권 남용은 원칙 유효죠. 그쵸? 하지만 상대방 R이었으면 무효로 갑니다. 그쵸? 이게 뭘 유추 적용하죠?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 적용이죠.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까지만 보세요. 대표권 남용은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 RR이면 무효. 이렇게까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5번.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포괄적 위임이죠. 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법인 아닌 사단은 그냥 법인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왜? 대표권 제한이 아니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이나 똑같으니까. 그쵸? 미칩니까? 아니죠. 포괄적 위임은 아예 무효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가 대행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 건 아니에요. 6번. 사원총회는 소집 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달리 정할 수도 있었어. 근데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관입니다. 이거는 조금 까다롭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7번.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청산의 목적 범위가 뭐죠? 지금 해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만 정리하는 데에서만 그 안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8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악이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맞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권 제한일 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언제? 상대방이 RR이었다면. 법인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법인과 달랐어요. 얘는 법인과 다름. 법인은 등기 안 했으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표권 제한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9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 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 채무를 보증해서 제3자의 금전 채무 보증한 거는요.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 채무를 부담하죠. 이거 금전 채무 보증은 뭐가 아니라고 보죠?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 채무 부담행위라고 해서 이거는 총회 결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음 10번.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이게 비법인 사단으로 분열되고라고 했으니까 바로 땡. 이게 교회 분열 얘기하는 거죠. 교회 분열이 인정 안 되니까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이거를 분열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이렇게. 종전 구성원이 총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틀렸고. 11번이 X입니다. 이거. 답이 X예요. 11번.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교회 분열.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범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 얘가 문제 아닙니까? 항상.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이게 틀린 말. 분열되고 틀렸고 이게 분열이라는 말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다 틀렸고. 다음 12번.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가 노동조합과 간부의 관계에 준용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이었죠. 이 친구가 불법 행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구의 책임으로 보겠다?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보겠다가 되는 거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리죠. 져야죠. 11번도 X.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